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세계 최고 권위의 언어학과 강의실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프랑스, 독일, 중국, 일본 등 세계 각국에서 온 석사과정 학생들이 모인 가운데 한 교수가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한글이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문자다. 그 순간 강의실은 술렁였고 여러 나라 학생들이 동시에 들고 일어나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3시간 후 그들은 모두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이콥 밀러입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 출신 23살 옥스퍼드 대학교 언어학과 석사과정 학생입니다. 어려서부터 문자와 언어에 매료되어 지금까지 12개 언어를 구사할 수 있게 되었고 세계 각국의 문자 체계를 연구해 왔습니다. 그런 제가 오늘 완전히 뒤바뀐 세계관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세계 문자 체계의 비교 연구라는 수업이 있던 날이죠. 저는 늘 그랬듯이 맨 앞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켜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존 해리슨 박사, 세계적인 언어학자로 30년간 60개국을 돌아다니며 문자 연구에 평생을 바친 분이셨습니다. 사실 그날 아침에 감동적인 일이 하나 있었어요. 기숙사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한국 교환학생이 저에게 인사를 건넸는데 영어가 서툴러서 계속 사과하더라고요. Sorry, my English is not good. 그런데 그 학생이 핸드폰으로 뭔가를 빠르게 타자를 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영어로는 말하기 어려워하던 그 학생이 자국어로는 정말 빠르고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걸 보면서 문자의 힘이란 게 이런 건가 싶었거든요. 오늘은 특별한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해리슨 교수님의 첫마디였습니다. 각자 자신이 생각하는 최고의 문자 체계를 발표해보세요. 단, 객관적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강의실에는 총 15명의 학생이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마리, 중국에서 온 리웨이, 일본에서 온 다케시, 태국에서 온 라완, 인도에서 온 아르준, 캄보디아에서 온 소피아. 그리고 저까지 각자 자신의 나라 문자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죠. 그런데 교수님이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죠. 한글이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완벽한 문자입니다. 순간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폭발했죠. 교수님, 그건 너무 주관적인 판단 아닌가요? 프랑스에서 온 마리가 제일 먼저 항의했습니다. 라틴 문자야말로 세계 표준이잖아요. 서구 문명이 이룬 모든 성취가 라틴 문자 기반 아닌가요? 한자가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중국 학생 리웨이도 맞받았습니다. 공자, 맹자의 철학이 모두 한자로 쓰였고 동양 문명의 뿌리 아닌가요? 일본의 히라가나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자라고 인정받고 있습니다. 다케시도 질 수 없다는 듯이 외쳤죠. 저 역시 당황스러웠습니다. 한글,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글에 대해 거의 몰랐거든요. 그냥 한국 사람들이 쓰는 동그라미, 세모, 네모 모양의 신기한 글자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서구 언어학계에서는 라틴 문자가 표준이라고 배웠는데 갑자기 한글이 최고라니 이건 학문적 객관성에 어긋나는 발언 같았어요. 해리슨 교수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증명해보죠. 각자 차례대로 발표해보세요. 제가 하나씩 반박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미리 경고하는데 여러분이 가진 선입견과 편견이 얼마나 깊은지 깨닫게 될 겁니다. 맨 먼저 나선 것은 다케시였습니다. 도쿄대학교에서 온 그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앞으로 나왔습니다. 일본어는 세계에서 가장 섬세하고 아름다운 언어입니다. 다케시가 칠판에 히라가나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곡선들이었죠. 보세요, 이 부드러운 곡선들을. 일본 문화의 섬세함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가타카나로는 외래어도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카메라 컴퓨터.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어요. 작년에 제가 도쿄에 여행 갔을 때의 일입니다. 지하철 안내판을 보는데 같은 역 이름이 3가지 글자로 쓰여 있더라고요. 한자, 히라가나, 가타카나로요. 옆에 있던 일본 할머니에게 물어봤더니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복잡하지만 그게 일본 문화예요.
그때는 그냥 웃고 넘어갔는데 오늘 와서 보니 그게 문제였던 거였어요. 다케시는 20분 동안 열정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정말 설득력 있었어요. 저도 일본어를 공부한 적이 있어서 그 아름다움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해리슨 교수님은 차분하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다케시 군, 그럼 질문 하나 하죠. 일본어로 민주주의를 써보세요. 다케시는 당황하며 칠판에 적었습니다. 한자군요. 그럼 컴퓨터는요? 가타카나였습니다. 공부한다는요? 또 한자였죠. 교수님이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결국 일본어는 히라가나, 가타카나, 한자 이렇게 세 가지 문자를 모두 써야만 완성되는 언어 아닌가요? 한 가지 문자만으로는 학문적 표현이 불가능합니다. 이게 과연 완벽한 문자 체계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다케시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그건 게다가 일본의 문해율을 봅시다. 교수님이 자료를 펼쳤습니다. 일본 성인 중 신문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비율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놀랍게도 85%입니다. 15%의 성인이 신문 읽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3,000개가 넘는 한자를 외워야 하니까요. 그때 저는 다케시의 표정에서 뭔가 따뜻한 것을 느꼈어요. 분명 자신의 문자가 비판받고 있는 상황인데도 그는 진실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있었거든요. 나중에 쉬는 시간에 저에게 조용히 말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어려운 한자는 스마트폰으로 찾아봐요. 부끄럽지만요. 그 솔직함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다케시는 할 말을 잃고 자리로 돌아갔죠. 저는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아름다움과 실용성은 다른 문제구나. 다음은 캄보디아에서 온 소피아 차례였습니다. 소피아는 조용하지만 자신감 넘치는 학생이었어요. 크메르 문자는 세계에서 가장 긴 역사를 가진 알파벳 중 하나입니다. 소피아가 아름다운 크메르 문자를 칠판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예술 작품 같았어요. 12세기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이 문자는 앙코르와트에도 새겨져 있습니다. 74자의 자음과 모음으로 이루어져 있고 산스크리트어의 철학까지 담고 있어요. 여기서 저는 소피아의 가족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쉬는 시간에 그녀가 말해줬는데 할아버지가 크메르 루주 시절에 지식인이라는 이유로 탄압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할아버지는 몰래 크메르 문자를 가르쳐 주셨다고 해요. 문자를 잃으면 민족을 잃는다면서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소피아가 왜 그렇게 자국 문자를 자랑스러워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소피아의 발표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앙코르와트 사진들과 함께 보여준 고대 비문들은 정말 장관이었죠. 하지만 교수님의 질문은 예상치 못한 곳을 찔렀습니다. 소피아, 현재 캄보디아의 문해율이 얼마인지 알고 있나요? 소피아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건 교수님이 통계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2020년 유네스코 조사에 따르면 캄보디아 성인 문해율은 80.5%입니다. 즉, 5명 중 1명은 자국의 아름다운 문자를 읽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충격적인 수치였습니다. 교수님이 계속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젊은이들입니다. 캄보디아 젊은이들이 크메르 문자보다 영어나 중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크메르 문자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74자를 조합해서 쓰는 것도 어렵지만 같은 소리를 표현하는 문자가 여러 개 있어서 혼란스러워해요. 소피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어릴 때 정말 어려웠어요. 지금도 가끔 헷갈립니다. 그때 소피아가 조용히 덧붙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말씀하셨어요. 어려워도 우리 문자니까 지켜야 한다고. 그 말에서 문자에 대한 애정과 동시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느껴졌어요. 문자의 존재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수님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소통이요. 소피아가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역사가 깊어도 국민들이 쉽게 배우고 쓸 수 없다면 문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소피아의 실망스러운 표정이 잊혀지지 않았어요. 문자란 무엇인가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태국에서 온 라완이었습니다. 활발하고 쾌활한 성격의 라완은 기대에 찬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태국 문자는 정말 논리적이고 체계적입니다.
라완이 칠판에 태국 문자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44개의 자음과 15개의 모음으로 구성되어 있고 13세기 람카맹 대왕이 직접 만든 과학적인 문자예요. 그리고 성조까지 표현할 수 있어서 태국어의 미묘한 발음 차이를 완벽하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라완은 태국어의 성조 체계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말하는 소리도 성조에 따라 말, 개, 오다, 새로운 등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된다고 했죠. 보세요. 맑게 오다 새로운. 이렇게 성조로 구분할 수 있어요.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저도 태국어를 조금 배운 적이 있어서 그 복잡함을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교수님의 반응은 예상외였습니다. 라완, 방금 예시에서 문제점을 발견했나요? 네? 무슨 문제요? 가 2번 나왔는데 하나는 말이고 하나는 오다죠. 똑같이 쓰여 있는데 어떻게 구분하나요? 라완이 당황했습니다. 그건 문맥으로 파악해야 해요. 그럼 성조 표기가 완벽하다는 게 거짓말 아닌가요? 교수님이 더 날카로운 지적을 했습니다. 태국 문자의 가장 큰 문제점을 알고 있나요? 바로 불규칙성입니다. 44개 자음 중 일부는 똑같은 소리를 내요. 둘 다 K 소리인데 왜 2개가 필요한가요? 라완이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그건 산스크리트어에서 물려받은 바로 그겁니다. 교수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태국 문자는 산스크리트어와 팔리어 표기를 위해 만들어진 문자를 태국어에 억지로 맞춘 거예요. 그래서 태국 아이들이 자국어 쓰기를 배우는데 평균 3년이 걸립니다. 반면 핀란드 아이들은 6개월이면 충분해요. 라완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교수님이 마지막 일격을 가했습니다. 외국인이 태국어를 배우려면 몇 년이 걸릴까요? 최소 5년은 걸려요. 문자가 복잡하면 언어의 국제적 확산이 불가능합니다. 라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도 태국어 배우다가 포기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네 번째는 프랑스에서 온 말이었습니다. 마리는 자신감 넘치게 앞으로 나왔어요. 라틴 문자야말로 진정한 세계 표준입니다. 마리가 당당하게 선언했습니다.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전 세계 절반 이상의 나라가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우수성의 증거 아닌가요? 마리의 말에 일리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라틴 문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문자 체계니까요. 그리고 26개의 간단한 문자로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어요. 컴퓨터, 인터넷, 모든 디지털 기기의 기본이 바로 라틴 문자입니다. 마리는 계속해서 라틴 문자의 장점들을 나열했습니다. 간결함, 실용성, 국제성. 정말 설득력 있었어요. 하지만 교수님은 예상치 못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말이 러프를 발음해 보세요. 러프요. 도는요? 도우요. 카프는요? 코프요. 교수님이 칠판에 세 단어를 적었습니다. 러프, 도, 카프. 보세요. 똑같이 OUGH로 끝나는데 발음이 전부 달라요. 러프, 도, 코프. 이게 과연 과학적인 문자 체계라고 할 수 있나요? 마리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역사적인 이유가 더 있습니다. 교수님이 계속했습니다. 나이트의 K는 왜 안 읽나요? 사이칼러지의 P는 왜 묵음이에요? 프랑스어는 어떤가요? 보쿠를 보쿠라고 읽는 이유가 뭔가요? 마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교수님이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습니다. 영국 초등학생들이 영어 읽기를 배우는데 평균 2, 3년이 걸립니다. 같은 라틴 문자를 쓰는 이탈리아 아이들은 6개월이면 충분해요. 왜일까요? 바로 철자와 발음의 불일치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건 문맹률이에요. 미국 성인의 21%가 기능적 문맹입니다. 대학생 중에도 복잡한 글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30%나 됩니다. 충격적인 통계였습니다.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라틴 문자가 널리 퍼진 건 우수해서가 아니라 서구 열강의 식민 지배 때문입니다. 진정한 문자의 우수성은 배우기 쉽고 쓰기 쉽고 정확하게 발음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에요. 마리는 자리로 돌아가면서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완벽한 문자는 존재하지 않는 건가요? 다섯 번째는 인도에서 온 아르준이었습니다. 아르준은 철학과 종교학을 전공하는 학생이었어요.
산스크리트어야말로 인류 최고의 언어입니다. 아르준이 경건한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3,500년 전부터 사용된 완벽한 언어예요. 문법이 수학처럼 정확하고 철학적 깊이가 무한합니다. 아르준은 데바나가리 문자로 산스크리트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보세요, 이 문자들이. 각각이 완벽한 소리를 나타냅니다. 48개의 문자가 인간이 낼 수 있는 모든 소리를 과학적으로 분류해 놓았어요. 그리고 베다, 우파니샤드, 바가바드 기타. 인류 최고의 철학서들이 모두 산스크리트어로 쓰였습니다. 아르준의 발표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특히 산스크리트어의 정교한 문법 체계를 설명할 때는 저도 감탄했어요. 파니니가 2500년 전에 만든 산스크리트어 문법서는 현대 컴퓨터 언어학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구글과 나사에서도 산스크리트어를 연구하고 있어요. 하지만 교수님의 질문은 냉정했습니다. 아르준, 현재 산스크리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아르준이 머뭇거렸습니다. 그건 정확한 수치는 교수님이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2011년 인도 인구조사에 따르면 24,821명입니다. 인도 인구가 13억 명인데 말이에요. 0.002%도 안 되는 거죠. 아르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교수님이 계속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 수치마저 정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대부분 종교적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일상 대화가 가능한 사람은 몇백 명도 안 될 거예요. 완벽한 문법, 깊은 철학, 과학적 체계. 모든 게 훌륭하지만 한 가지 치명적인 결함이 있어요. 교수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바로 아무도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르준이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고전 문학의 가치는 문자는 화석이 아닙니다. 교수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살아 숨쉬는 소통의 도구여야 해요. 박물관에만 존재하는 문자가 과연 최고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르준은 할 말을 잃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아무리 완벽해도 사용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구나. 마지막은 중국에서 온 리웨이였습니다. 리웨이는 지금까지의 발표들을 보면서 자신감이 하늘을 찔렀던 것 같아요. 한자야말로 진정한 문자의 왕입니다. 리웨이가 우렁차게 외쳤습니다. 5,000년의 역사를 가진 세계 유일의 표의 문자예요. 한 글자 한 글자가 모두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리웨이는 칠판에 아름다운 한자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보세요, 이 글자들을. 용자만 봐도 용의 모습이 보이지 않나요? 산은 산봉우리 같고 물은 물이 흐르는 모양이에요. 한자는 그림이면서 동시에 글자입니다. 정말 감탄할 만했습니다. 한자의 조형미는 확실히 다른 문자들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리웨이가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한자는 중국, 일본, 베트남, 한국 등 동아시아 전체에서 사용됩니다. 15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자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공자, 맹자, 노자의 철학이 모두 한자로 쓰였고 한의학, 풍수지리, 역학까지. 동양 문명의 모든 것이 한자 안에 들어 있습니다. 리웨이의 발표는 정말 웅장했습니다. 5,000년 역사의 무게감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교수님은 조용히 질문했습니다. 리웨이, 중국 현대 한자가 몇 자나 되는지 알고 있나요? 대략 5만 자 정도요. 신문을 읽으려면 몇 자를 알아야 할까요? 3,000자 정도면, 대학교 졸업하려면요? 5,000자 정도는. 교수님이 충격적인 통계를 보여줬습니다. 중국 성인의 기능적 문맹률이 얼마인지 아세요? 2018년 조사에 따르면 4.9%입니다. 7천만 명이 넘어요. 리웨이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더 심각한 건 제한적 문해 능력자예요. 기본적인 읽기는 가능하지만 복잡한 글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전체 인구의 15%나 됩니다. 2억 명이 넘는 거죠. 교수님이 계속했습니다. 한자를 배우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 아세요? 중국 아이들이 기본적인 읽기 쓰기를 배우는데 평균 6에서 8년이 걸립니다. 핀란드 아이들은 6개월이면 충분한데 말이에요. 리웨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교수님이 결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컴퓨터가 보급되면서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손으로 쓰려고 하면 글자를 잊는다라는 신조어까지 생겼죠. 중국 대학생들도 복잡한 한자를 손으로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마지막 일격이었습니다. 리웨이, 솔직히 말해보세요. 당신도 어려운 한자를 쓸 때 스마트폰으로 찾아보지 않나요? 리웨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한자조차 한계가 명확했던 거죠. 이제 모든 발표가 끝났습니다. 일본어, 크메르어, 태국어, 프랑스어, 산스크리트어, 중국어. 세계의 대표적인 문자들이 모두 각자의 한계를 드러냈어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과연 완벽한 문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강의실 분위기가 싸늘해지고 있었거든요. 마리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교수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공정한 비교가 아닌 것 같아요. 서구 문명이 세계를 이끌어온 역사를 무시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리웨이도 거들었습니다. 맞습니다. 한자는 동양 문명 5천년의 정수예요. 그걸 단순히 배우기 어렵다는 이유로 폄하하시는 건가요? 다른 학생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객관적인 학술 토론이었는데 어느새 문화적 대립으로 번지고 있었어요. 그때 교수님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여주는 반응이야말로 제가 지적하고 싶었던 바로 그 문제입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서구 중심주의, 한자 문화권 우월주의, 역사적 권위에 대한 맹신. 이 모든 것들이 진실을 가리고 있어요. 우리는 학자입니다. 감정이 아닌 증거로 말해야 해요. 교수님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30년간 60개국을 돌아다니며 문자를 연구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이런 편견들을 깨뜨리기 위해서입니다. 문자의 우수성은 정치적 힘이나 경제적 영향력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순전히 과학적, 언어학적 기준으로만 판단되어야 합니다. 저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학술 토론이 아니었어요. 기존 질서에 대한 도전이었죠. 자, 이제 제가 말씀드린 한글에 대해 알아볼 시간입니다. 교수님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미리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이 가진 모든 선입견을 내려놓으셔야 할 겁니다. 교수님이 칠판에 다가가서 천천히 글자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한글은 1443년 조선의 4대 왕 세종이 창제한 문자입니다. 당시 이름은 훈민정음이었죠.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입니다. 마리가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때는 중세시대잖아요. 서구에서는 이미 라틴어로 스콜라 철학이 발달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겁니다. 교수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구에서는 라틴어라는 귀족 언어로만 학문을 했지만 조선에서는 백성도 쓸 수 있는 문자를 만들려고 했어요. 이게 얼마나 혁명적인 발상인지 아세요? 강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한글은 총 24개의 기본 문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음 14개, 모음 10개. 이것만으로 모든 한국어 소리를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마리가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26개도 많다고 하는데 24개면 뭐가 다른가요? 결국 비슷한 거 아닌가요? 교수님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고정관념을 깨뜨려 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이 칠판에 사랑이라고 썼습니다. 이 단어를 읽어보세요. 사랑? 저를 포함해 몇 명이 따라 읽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은 한글을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데도 지금 읽었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신기했어요. 분명 처음 보는 글자인데도 읽을 수 있었거든요. 교수님이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진정한 과학적 우수성이라는 건 말이에요. 교수님이 설명했습니다. 한글의 가장 큰 특징은 표음 문자라는 점입니다. 보는 대로 읽고 들리는 대로 쓸 수 있어요. 시옷은 항상 S 소리, 아는 항상 어 소리, 리을은 항상 아 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한글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좋은 원리를 문자에 적용한 글자입니다.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 이 5개 기본 자음은 실제로 소리를 낼 때 혀와 입술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어요. 교수님이 자세히 보여줬습니다. 기역을 발음할 때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니은을 발음할 때 혀끝이 윗잇몸에 닿는 모양,
미음을 발음할 때 입술이 닫히는 모양. 모두 실제 발음 기관의 모습을 형상화한 거예요. 이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문자 자체가 발음법을 가르쳐 주다니. 그리고 한글의 가장 혁신적인 점은 조합 원리입니다. 교수님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24개 문자를 조합해서 11,172개의 글자를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규칙은 하나예요. 교수님이 한국이라는 글자를 분해해서 보여줬습니다. 한 히읗, 안 이은, 국 기역, 우 기역. 보세요. 모든 글자가 자음과 모음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리웨이가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외래어는 어떻게 표현하나요? 교수님이 바로 대답했습니다.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 체크아웃, 브런치. 모두 한글로 완벽하게 표현됩니다. 새로운 문자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한글은 어떤 외래어든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었어요. 이제 강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반발심은 사라지고 모든 학생들이 집중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들이 있었죠. 리웨이가 도전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교수님, 설마 24개 문자만으로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건 아니죠? 한자처럼 의미를 담은 문자가 더 효율적일 텐데요. 마리도 거들었습니다. 그리고 라틴 문자가 전 세계 표준인 건 분명한 현실이잖아요. 실용성 면에서는 라틴 문자가 앞서는 거 아닌가요? 이때 교수님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 온 것처럼요. 바로 그겁니다. 교수님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여주는 반응이야말로 학계의 뿌리 깊은 편견입니다. 많이 쓰이니까 좋은 것, 복잡하니까 고급스러운 것, 서구에서 나왔으니까 과학적인 것. 이런 선입견이 진실을 가리고 있어요. 강의실이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30년간 제가 쌓아온 것이 바로 이런 편견들입니다. 언어학은 과학입니다. 정치적 영향력이나 경제적 힘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오직 과학적 증거로만 말해야 해요. 교수님이 결정적인 증거들을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학습 효율성입니다. 교수님이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한국 아이들이 한글 읽기를 배우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6개월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죠. 그래프에는 충격적인 데이터가 나와 있었습니다. 핀란드 6개월, 한국도 6개월, 이탈리아 6개월, 스페인은 1년, 독일 1년 6개월, 영어 2에서 3년, 중국어 6에서 8년. 마리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언어의 특성 때문일 수도. 아닙니다. 교수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핀란드어를 보세요. 핀란드어도 복잡한 언어지만 문자 체계가 과학적이라서 6개월이면 충분해요. 반면 영어는 라틴 문자를 쓰지만 철자법이 불규칙해서 3년이 걸려요. 바로 문자 체계의 차이입니다. 두 번째, 문맹률입니다. 또 다른 통계가 나왔습니다. 한국의 기능적 문맹률은 1.7%로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이는 한글의 단순함과 직결되어 있어요. 다케시가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도 한자를 쓰지 않나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지적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한글의 진짜 혁신성이 드러납니다. 한국은 1970년대부터 한글 전용 정책을 펼쳤어요. 현재 한국 신문의 99% 이상이 한글로만 쓰여져 있습니다. 한자는 필요할 때만 보조적으로 사용해요. 리웨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학술 논문도, 의학 용어도 모두 한글입니다. 교수님이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컴퓨터공학, 양자물리학, 뇌과학, 모든 분야의 전문 용어가 한글로 표기되어 있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세요? 그리고 결정타였습니다. 세 번째, 디지털 시대의 적응력입니다. 교수님이 스마트폰을 들어 보였습니다. 한글은 컴퓨터와 스마트폰에 가장 적합한 문자입니다. 왜일까요? 한글은 자음과 모음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어서 키보드 입력이 매우 효율적이에요. 한국의 문자 메시지 타자 속도는 세계 1위입니다. 같은 내용을 영어로 쓸 때보다 30% 빠르게 입력할 수 있어요. 마리가 여전히 의심했습니다. 그건 그냥 한국 사람들이 익숙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교수님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실험해 볼까요? 교수님이 우리에게 같은 문장을 각자 모국어와 한글로 써보라고 했습니다. 놀랍게도 한글을 처음 배운 우리도 한글이 더 빠르게 입력되었어요. 네 번째, 언어 보존 능력입니다. 교수님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세계의 많은 소수 언어들이 사라지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문자가 없거나 배우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교수님이 충격적인 사례를 들려줬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찌아찌아족은 자신들의 언어를 보존하기 위해 한글을 도입했습니다. 2009년의 일이에요. 왜 하필 한글이었을까요? 배우기 쉽고 어떤 소리든 표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타였습니다. 다섯 번째, 과학적 우수성에 대한 국제적 인정입니다. 교수님이 여러 자료들을 보여줬습니다. 1997년 유네스코는 한글을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했습니다. 2019년 10월 9일은 유네스코가 정한 세계 문자의 날입니다. 한국의 한글날을 세계적으로 확산시킨 거예요. 2012년 바로 여기 옥스퍼드 대학교 언어학과에서는 한글을 세계에서 가장 합리적인 문자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그런 결정을 했다니. 그리고 교수님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구글의 자연어 처리 AI 연구에서 한글이 가장 효율적인 문자로 평가되었습니다. 24개 문자로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는 체계성 때문이죠. 강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마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정말 한글이 최고라는 건가요? 제가 지금까지 믿어온 모든 것이 틀렸다는 건가요? 교수님이 진지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말이 이건 여러분의 문화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과학자로서 진실을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편견보다는 증거를, 권위보다는 사실을 믿어야 해요.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학문의 진정한 힘, 진실 앞에 겸손해지는 순간이었어요. 교수님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여러분이 오늘 각자 자랑한 문자들을 폄하하려는 게 아닙니다. 한자의 조형미, 라틴 문자의 실용성, 산스크리트어의 철학성, 아랍 문자의 우아함. 모든 문자가 나름의 가치가 있어요. 교수님의 목소리에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문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소통입니다. 많은 사람이 쉽게 배우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빠르게 익힐 수 있는 것. 그런 관점에서 한글은 정말 특별한 문자예요. 그리고 교수님이 한글의 진짜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이유를 아세요? 바로 백성들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조선 백성들은 한자를 배울 수 없어서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지 못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상소문을 쓸 수 없었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도 보낼 수 없었죠. 교수님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세종대왕은 이런 백성들을 위해 누구나 하루만 배우면 쓸 수 있는 문자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과학적이고 쉬운 원리로 한글을 창제했어요. 이건 단순한 문자 창조가 아니라 문자 민주화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한글의 진짜 기적은 여기서부터입니다. 교수님이 계속했습니다. 조선시대 내내 한글은 천대받았어요. 양반들은 언문이라고 부르며 무시했죠.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이 한글을 없애려고 했고요. 하지만 한글은 살아남았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백성들이 지켰기 때문입니다. 한글로 일기를 쓰고 편지를 주고받고 소설을 읽었어요. 권력이 탄압해도 문자의 힘은 꺾을 수 없었습니다. 교수님이 마지막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방 후 한국의 문맹률은 78%였습니다. 10명 중 8명이 글을 읽지 못했어요. 하지만 1970년대에는 5%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한글 때문입니다. 쉽고 과학적인 한글이 있었기에 가능한 기적이었어요. 그리고 교수님이 오늘날의 한글에 대해 말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 60여 개국에서 한글을 배우고 있습니다. 한류의 영향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한글의 우수성 때문이에요. 미국의 여러 대학에서 한글을 언어학 연구의 표준 모델로 삼고 있고
아프리카의 일부 부족들이 자신들의 언어를 기록하기 위해 한글을 도입하고 있어요. 강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감동에 젖어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교수님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문자의 힘은 무엇일까요? 화려한 장식도 오랜 역사도 아닙니다. 바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것, 생각을 나누는 것, 꿈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글은 정말 특별한 문자라고 생각해요. 수업이 끝나고 저는 한참 동안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언어학의 상식들이 완전히 뒤바뀌었거든요. 강의실을 나서면서 다른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마리는 이렇게 말했어요. 솔직히 처음엔 교수님이 한국을 편들어준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증거들을 보니까 정말 놀랍네요. 다케시도 인정했습니다. 일본어를 모국어로 쓰는 저조차도 한글의 장점을 부정할 수 없겠어요. 정말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문자인 것 같아요. 리웨이는 좀 더 솔직했습니다. 중국인으로서 한자의 한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한글의 우수성은 분명해 보입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는 한글에 대해 더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어요. 한글의 창제 과정을 보면 정말 치밀하고 과학적이었습니다.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이 인간의 발음기관을 해부학적으로 분석하고 중국 음성학과 인도 음성학까지 연구해서 만든 문자였어요. 이건 단순한 문자 창조가 아니라 언어학적 혁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글의 확산 과정도 감동적이었어요. 조선 후기 여성들 사이에서 한글 소설이 유행하면서 문학이 발달했고 일제강점기에는 한글이 민족 정체성의 상징이 되었죠. 광복 후에는 한글 전용 운동을 통해 진정한 문자 민주화를 이뤘고요. 현대에 와서 한글의 위상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가장 적합한 문자로 평가받고 있고 인공지능 연구에서도 한글의 체계성이 주목받고 있어요. 특히 저를 감동시킨 건 한글의 포용성이었습니다. 한글은 한국어만을 위한 문자가 아니라 어떤 언어든 표현할 수 있는 범용 문자예요. 실제로 중국의 조선족, 일본의 제일동포, 미국의 한인들이 각각 자신들의 언어 상황에 맞게 한글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한글의 철학입니다. 훈민정음이라는 이름 자체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이잖아요. 이건 문자가 특권층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것이라는 혁명적 선언이었어요. 세종대왕은 훈민정음 서문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 서로 통하지 않으므로 어리석은 백성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제 뜻을 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내가 이를 불쌍히 여겨 새로 28자를 만드니 사람마다 쉽게 익혀 일상생활에 편리하게 쓰게 하고자 할 뿐이다. 이 얼마나 감동적인 말입니까? 왕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문자를 만들다니. 이런 철학으로 만들어진 문자가 과학적이고 체계적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한글의 위대함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중요한 메시지도 전하고 싶어요. 첫째,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한글은 너무나 당연한 존재예요. 숨 쉬는 것만큼 자연스럽죠. 하지만 세계적 관점에서 보면 한글은 정말 특별하고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둘째, 진정한 혁신은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이유는 백성들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어요. 기술이 발달하고 세상이 복잡해질수록 이런 철학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셋째, 작은 것이 큰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한글은 24개의 간단한 문자에 불과하지만 무한한 표현력을 가지고 있어요. 때로는 복잡한 것보다 단순하고 명확한 것이 더 강력할 수 있습니다. 넷째, 문화의 힘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한글이 수백 년간의 탄압을 견뎌내고 오늘날까지 살아남은 것은 그 안에 담긴 철학과 가치 때문이에요. 좋은 문화는 반드시 사람들에게 전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는 세계 시민입니다. 한글의 우수성을 자랑하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건 이런 훌륭한 문화유산을 세계와 나누는 것입니다. 한글이 가진 포용성과 과학성이 다른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글이 정말 세계 최고의 문자일까요? 아니면 그저 한국인들만의 자부심일까요?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한글의 가치를 어떻게 지켜나가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까요? 그리고 한글이 보여준 사람을 위한 기술이라는 철학을 현대 사회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선택이 한글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세종이 만들고 백성이 지키고 세계가 배우는 한글. 이제 여러분이 이어나갈 차례입니다. 나라말이 중국과 달라. 내가 이를 불쌍히 여겨 새로 28자를 만드니 사람마다 쉽게 익혀 일상생활에 편리하게 쓰게 하고자 할 뿐이다. 세종대왕 훈민정음 어제 서문 중에서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영상에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